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2015년도 증시 전망. 오늘 타이틀은 두 개의 출구. 어떤 의미일까요? 1년에 방송을 딱 한 번 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 이경수 팀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1년에 딱 한 번 하시죠. 연말에 전망. 네. 어려운 자리를 모셨는데 오늘 내일 또 수고를 하신다고요. 자, 두 개의 출구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당과 지옥 이런 의미입니까? 네, 보통 이제 출구라고 하면 미국 출구 전략 때문인지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네. 두 개의 출구는 상반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역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좀 우려의 출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정작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오히려 이제 한국 증시가 지난 3년간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이어져 왔는데 그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의 출구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려의 출구, 하반기에는 희망의 출구. 뭐, 언뜻 들으면 상저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뭐, 언론에서는 워낙 그 사자성어로 표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복잡한 주식시장을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4분기 정도의 고점이기 때문에 뭐 상저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3분기 고점의 패턴과는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상반기 우려의 출구, 이 부분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그 내년 주식시장의 변수는 뻔합니다. 뭐 역시 이제 6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제로금리가 언제 종료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기준으로요?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종료시킬 거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변수는 뻔한데 해석이 굉장히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일단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저희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미국 페드의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제로금리 수준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종료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의 전체적인 패턴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 내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데 저희들은 빠르면 이제 올해 이번 달 18일이죠. 12월 FOMC에서 이 문구 중에 상당히 중요한 컨시더블이라는 단어가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 네. 현재의 어떤 고용의 개선 패턴을 봤을 때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일단은 정상화를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턴보다는 좀 빠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FOMC 성명성을 통해서 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권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추세를 잡기 어려운 혼란을 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원자재 수출을 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일단 일부 쇼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혼란들이 조금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려의 출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희망의 출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2015년도 하반기를 기대하는 요인은 또 뭡니까? 네, 역시 일단은 금리 인상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번 인상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준이 진행할 거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데, 인플레 압력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번 인상 사이클은 경기의 보조를 맞출 겁니다. 근데 이 경기는 결국 고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기준은 명확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 준비된 그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QE를 할 때였죠. 포워드 가이던스를 실업률 6.5%로 내세웠었는데 한번 없애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고용을 보더라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연준이 접근할 거냐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의외로 이 부분도 이제 답이 간단하다고 보는데 지난 8월 잭슨 홀에서 옐런이 LMCI라는 이 지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개의 세부적인 고용 지표를 구성된 종합 인덱스인데
그리고 10월 달부터 재미나게도 이제 연준 홈페이지에 이 지수를 업데이트해서 게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5월까지는 논문 수준이었습니다만 8월에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10월부터 지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표를 보고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재 속도로 개선된다면 내년 중반 정도면 고용이 거의 정상화됩니다. 최근 고용 지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지표가 실업률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실업률에 신뢰가 없으니까 새로운 인덱스를 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실업률도 5.5 밑으로 들어가고 LMCI 지표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경기로 해석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그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채권 쪽에서는 파티가 끝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이 부분을 다 경기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어떤 식으로든 주식시장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는 내년부터 이제 지난 6년간 미국의 임금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는데 임금 상승이 시작되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이 유가 하락에 의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이 골디락스적인 현상이 나오면서 물가가 안정이라는 것은 조달금리는 싼데 임금이 올라가면 경기는 개선되는 느낌을 주니까 싼 조달금리에 경기는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배팅 심리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약간 레버리지 활동이 나오면서 글로벌 전체를 미국 소비가 일어나면서 경기를 이끄는 형태의 선순환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 하반기에는 희망의 출구 이렇게 또 근거를 대주셨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변경만이 시장의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환시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통화 전쟁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이제 페드의 기준금리하고도 연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여기에 대한 또 뭐 시장의 퀘스천 마크, 물음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번 큰 사이클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이 주도한 회복 사이클 10년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을 일단 먼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그 편견은 뭐냐면 미국이 좋다고 해서 한국이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난 3년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내년에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뭐 대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요 지역이 중국과 미국, 유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수혜를 줄 거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네. 사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성장률이 얼마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수출하는 지역의 파이가 얼마나 내년에 늘어나 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을 합친 명목 GDP의 증분이 그동안 계속 줄어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흥미롭게도 이 그림이 한국의 기업 순이익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성장률이 미진하면서 빨리 깨지면서 증분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미국만 좋아버리는 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 증분이 증가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 근데 이게 명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물가의 디플레이트가 훼손하는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해 상반기는 100불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0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은 잘 보이지 않다가 하반기 정도 되면 이 증분이 돌아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업 이익들이 그동안 숨이 막혔던 부분에서는 조금 숨통이 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성장률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진 공이 조금만 돌아가도 이제 파이가 늘어나는 크로스 포인트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래서 뭐 눈덩이처럼 줄줄 굴러가는 게 내년 하반기에는 좀 기업들의 실적으로 잘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뭐 근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국내 시장을 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국내 투자자들은 자신감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국내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대표 전략가 중에 한 명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지금 한국의 자산 배분이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뭐 생보사든 간에 강제 저축성의
자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운용상 일정 부분의 주식 비중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우리가 외국인의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이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실 국내 수급이 주도권을 졌을 땐 딱 한 번이에요. 예, 그 적립식 펀드가 유행했던 2000년 중반이죠. 이런 성격의 어떤 강제 저축은 힘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외국이 판다고 보면 2000년 이후에 평균 0.8%포인트 정도 지분율을 줄이거든요. 지금 시총에 대비해 보면 한 9조 원 정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고 뭐 공모펀드의 유행은 끝났기 때문에 환매는 계속 나온다고 보면 한 7조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년에는 마련될 것 같은데 일단 공적연금, 사적연금에서는 현재 주식 비중만 가져가더라도 한 13조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생보사에서도 한 3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만으로도 외국인이 팔고 환매가 나오더라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금액이 됐고 또 증시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우종사업부도 예금에 10%포인트를 늘려서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겼죠. 그래서 물론 이 수급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과 공모 환매가 계속 밀어붙일 때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방 지지선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트레일링 PBR 1배에서는 내년에도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조금 네. 다 된 것 같아요. 정리 좀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뭐 일단 그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예, 저희들이 내년에 밴드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박스권 상단, 2분기까지는 박스권 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상승 트렌드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사이가 주식형 자산에 접근하는 가장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증시 전망. 네, 1년에 딱 한 번 방송하시는데 내일까지는 나오십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 이경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